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은 40년을 넘도록 쭉 고생만 있었고 고비만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낙이라는 게 없었다면 제가 이 채널을 찾아와 사연을 올리지 않았겠죠. 저에게도 빛이라는 게 있긴 있더이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제 인생을 한 번에 뒤바꿔버린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다룰 법한 제 이야기. 인연과 은인이란 끝이 없는 것이란 것을, 저처럼 시궁창 인생에도 햇빛이 스며드는 구멍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응애, 그 울음소리가 병원에서 울려 퍼졌을지 아니면 누군가 뉴스에서 보고 놀랄 만한 장소에서 터졌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태어나자마자 박스에 담긴 채 고아원 정문 앞에 버려졌다는 사실뿐이었죠. 그래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이 펑펑 내리는 매서운 겨울도 아니었고 숨막히게 무더운 장마철도 아니었거든요. 꽃봉오리가 막 싹을 틔우고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던 화창한 어느 날이었어요. 날씨는 그렇게 따뜻하고 상쾌했지만 그에 어울리지 않게 저는 낡고 눅눅한 박스 안에 담긴 채 조용히 잠들어 있었답니다. 고아원 원장님께서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정문 앞 쓰레기들을 치우기 위해 나가던 중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벚꽃잎이 소복이 쌓인 박스 안에 곤히 잠든 저를 발견하셨다고 해요. 울음소리 하나도 내지 않고 조용히 자고 있어서 처음엔 인형인 줄 알았어. 그렇게 저는 고아원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름도 없이 박스에 덩그러니 버려진 저는 송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벚꽃잎이 흩날리는 날 태어나는 아이라며 원장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죠. 버려진 아이치고는 이름이 너무 예쁘지 않냐고 놀리던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제 이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왠지 저를 위해 세상이 붙여준 이름 같았거든요. 처음 날 봤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쓰였단다.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원장님은 그저 저만 특별히 아끼신 게 아니라 고아원에 들어온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사랑을 쏟으셨다는 거려. 아이들이 하나둘 고아원에 들어올 때마다 원장님은 꼭 한 번씩 품에 안고 조용히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밤새 울음을 터뜨리며 힘들어하던 아이를 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던 모습도 봤고요. 저는 그런 원장님을 보며 자랐기에 원장님을 정말 진심으로 제 부모처럼 따르게 되었어요. 우리 송이는 언제 커서 원장님 도와줄 거야? 내가 오빠들만큼 힘이 제일 세지면 우리 원장님 제일 먼저 도와줄 거예요. 그때마다 원장님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웃으셨어요. 그래, 든든하구나 우리 송이 하시면서요. 고아원 생활이 늘 넉넉했던 건 아니었어요. 간식 하나, 새 옷 한 벌 갖는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늘 행복했어요. 함께 웃고 떠들며 지내던 친구들이 있었고 우리를 하나하나 다정히 감싸 안아주는 원장님이 계셨으니까요. 어떤 날은 식사 준비를 도와드리겠다고 나섰다가 감자를 바닥에 쏟고 울음을 터뜨린 적도 있었는데 원장님께선 그저 허허 웃으시며 이걸로 감자전이나 해먹자며 저를 달래주셨죠. 그렇게 자라면서 저는 어느새 고아원이 제 인생의 전부이자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엄마 뱃속에서의 기억은 없지만 눈물로 가득했던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새삼 제 운이 좋다고 느꼈어요. 버려졌지만 사랑받았던 인생이었으니까요. 우리 고아원은 아주 조용하고 소박한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북적거리는 그런 큰 시설은 아니었죠. 오히려 10손가락 안팎의 아이들이 함께 지냈기에 더 단단하게 똘똘 뭉쳐 지낼 수 있었어요. 서로의 이름, 성격, 버릇, 심지어 무서워하는 벌레까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딱 맞는 그런 분위기였죠. 저는 늘 궁금했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나를 여기에 두고 갔을까? 어떻게 이 작은 고아원의 위치를 알고 여기에 남겼을까? 그런 궁금증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면 저는 일부러 긍정적인 상상을 했어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아무데나 버린 게 아니라 여길 택했겠지? 제 마음속에선 늘 그런 생각으로 부모님을 용서하고 싶었어요. 아니, 사랑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원망조차 해본 적이 없던 걸 보면요. 고아원은 후원이 들어오긴 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택배 상자도 오고 드물게 누군가 찾아와 봉투를 건네고 가는 일도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늘 빠듯했어요. 겨울이면 난방비가 모자라고 여름엔 선풍기 바람에 의존해야 했으니까요. 우리 옷장은 언제나 옷이 가득했지만 입을 수 있는 건 절반도 안 됐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안에서 쓸만한 옷들을 골라 서로 바꿔 입고 크면 줄이고 작으면 놀려 입었어요. 1년에 몇 번 들어오는 헌옷 더미 속에서 멀쩡한 것들을 찾아내려면 눈썰미도 필요했죠. 헌옷이라도 누가 먼저 입느냐에 따라 기분이 확 달라지곤 했죠. 어느 날은 너무나 누더기 같은 옷들이 잔뜩 도착했는데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얘들아, 이거 그냥 버릴까 했는데 우리 바느질 연습도 할 겸 수선해서 새 옷 만들어보자. 그 말에 아이들이 와르르 모였고 바느질을 시작했죠. 실밥이 어긋나도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도 우리는 즐거웠어요. 난 커서 진짜 디자이너 될 거야 하고 외치던 언니가 있었고 내가 만든 옷 입고 패션쇼 해줄래? 라며 장난을 치던 오빠도 있었어요. 그렇게 떠들다 보면 어느새 밤이 훌쩍 지나갔죠. 음식은 늘 비슷했어요. 값이 싼 나물 몇 가지와 시장에서 떨이로 사온 고기 부속 부위들이 대부분이었죠. 비계 덩어리가 더 많은 고기였지만 된장국에 푹 끓이면 그게 또 얼마나 맛있던지요. 반찬은 늘 부족했지만 우리는 그 한 끼에 늘 감사했어요. 저에게는 특히 친하게 지내던 언니 오빠들이 있었어요. 제가 6살이던 시절 그 언니 오빠들은 벌써 고등학생이었죠. 누군가는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제 숙제를 도와줬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동생들 머리를 곱게 빗겨주곤 했어요. 송이야, 나중에 커서 뭐 되고 싶어? 언니처럼 착하고 똑똑한 사람. 그 말에 언니는 웃으면서 제 이마를 툭 치곤 했어요. 그럼 밥 잘 먹고 울지 말고 라면서요. 저에게 그 언니 오빠들은 단순한 형제보다 엄마 아빠에 더 가까운 존재였어요. 그 품이 참 따뜻했거든요. 하지만 언제나 그런 따뜻한 기억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원래 뭘 양보하는 성격이었고 그게 익숙했어요. 먹고 싶은 것도 친구에게 양보했고 가지고 싶은 것도 한 발 물러섰죠. 그러다 보니 한두 살 위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 언니들 사이에선 조금 만만한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원장님이 저에게만 따로 사탕이나 간식을 챙겨주실 때가 있었는데 그런 건 금세 들키기 마련이었죠. 그거 나눠 먹자라며 손을 벌리면 저는 아무 말 없이 건넸고 결국 한 조각도 제 입에 들어가지 않은 채 끝나버린 날도 많았어요. 그래도 전 싫지 않았어요. 저보다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 먹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물론 가끔은 정말 하나쯤은 제가 먼저 먹고 싶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 말은 끝내 꺼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안의 감정들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조용히 쌓여만 갔던 것 같아요. 아무리 사이좋게 지내는 고아원 식구들이라고 해도 서열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사회라는 걸 일찍 배운 탓일까요?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눈치로 질서를 맞춰가며 지내야 했죠. 저요? 저는 그 안에서 그냥 아낌없이 퍼주는 나무 같은 존재였어요. 송이야! 그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움찔하게 되는 언니가 있었어요. 저보다 5살은 많고 웃을 땐 세상 누구보다 상냥했지만 그 웃음 뒤엔 뭔가 다른 속내가 숨어 있었죠. 간식을 들고 있으면 슬쩍 다가와서 한 입만 줄래? 하고는 어느새 제 걸 다 가져가 버렸어요. 머리핀도 예쁜 인형도 원장님이 몰래 챙겨주신 사탕까지도요. 저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언니가 필요하니까 가져가는 거겠지 하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마침 그 장면을 찬이 오빠가 보고 있었거든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왜 송이꼴 다 뺏어가? 조용하던 마당에 찬이 오빠의 목소리가 울렸고 언니는 흠칫 놀라더니 인형을 제 손에 쥐어주고 도망치듯 가버렸어요. 송이, 너 괜찮아? 매번 이렇게 네 간식을 뜯기고 있었던 거야? 언니가 한 입만 달라고 그래서 그냥 준 건데. 그냥 주지 마. 주고 싶어서 주는 것만 몰라도 뺏기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때부터였어요. 찬이 오빠가 제 곁에 자주 머무르기 시작한 게요. 우리 고아원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오빠였고 모두가 무서워하는 존재이기도 했죠. 키도 크고 말도 없고 입꼬리 한쪽만 살짝 올리는 그 표정 하나로 분위기를 바꿔놓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건담 로봇 같다고 생각했어요. 필요할 때에만 딱 나타나서 악당을 물리쳐주는 그런 존재. 그날 이후로 찬이 오빤 저의 자칭 보호자가 되었어요. 또래 언니들은 못마땅한 눈빛을 보냈고 가끔씩은 대놓고 투덜거리기도 했어요. 왜 맨날 오빠는 송이만 예뻐해? 너희가 송이를 안 괴롭히면 나도 너희 예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그 말이 뭐랄까 꼭 마법처럼 들렸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줬고 저는 어느새 찬이 오빠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아이가 되어버렸죠. 오빠가 어디에 있든 찾았고 밥을 먹을 때도 숙제를 할 때도 찬이 오빠 옆이 제 자리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는 찬이 오빠가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는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그날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오후였어요. 학교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고아원 마당에 설치된 낡은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직접 달아주신 오래된 나무 그네였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괜히 더 설렜어요. 바람을 가르며 그네를 타던 중 저 멀리 정문 쪽에서 찬이 오빠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빠다. 괜히 마음이 들떠서 저는 그네에서 뛰어내리기로 마음먹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봤던 주인공처럼 멋지게 착지해서 달려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영화처럼 아름답지 않았어요. 공중에서 중심을 잃은 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하필 그 자리에 돌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뒷목을 찍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 뒤는 저도 잘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장면을 본 아이들은 너무 놀라서 울기 시작했고 원장 선생님은 맨발로 뛰쳐나와 저를 안고 그대로 병원으로 달려가셨다고 했어요. 과다출혈이 심해서 정말 위급했어요. 간호사 선생님은 그렇게 말했죠. 저는 뒷목에서 머리로 이어지는 부분을 다쳐서 수술을 받아야만 했고 무려 30바늘이나 꿰맸다고 했어요. 퉁퉁 부은 머리와 싸맨 자국에 감긴 붕대를 보며 아이들이 다들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송이야, 정말로 네가 죽는 줄 알았어. 진짜로.
저는 그 말이 웃기면서도 슬펐어요. 그냥 찬이 오빠가 너무 반가워서 그네에서 내려오고 싶었던 건데 그게 그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죠. 그 사고는 제 인생에서 아주 큰 흔적을 남겼어요.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뒷목에 남은 굵은 흉터는 제 과거를 잊지 못하게 하는 증표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흉터가 싫지 않았어요. 그건 찬이 오빠가 처음으로 저를 위해 울어준 날의 기억이기도 했으니까요. 사고 이후 저는 병원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어요. 단순한 찰과상이나 타박상이 아니었거든요. 목뼈가 다쳤고 신경까지 손상을 입어서 저는 꼼짝없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죠. 목을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기울기 하나에도 조심해야 했기에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웠고 낯설고 무서웠어요.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이어졌고 저는 그 속에서 자꾸만 누군가를 떠올렸어요. 찬이 오빠였어요. 그날 제가 그네에서 무리하게 뛰어내리지만 않았어도 아마 찬이 오빤 그런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사실 다친 건 제 부주의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빠는 제 병문안을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아니, 못한 걸까요? 저는 어렸던 탓에 몰랐어요. 오빠가 고3이라는 것도 그 나이에 얼마나 많은 부담과 압박이 있었는지조차도요. 저는 단지 찬이 오빠가 병원에 안 오는 게 너무 섭섭했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원장 선생님, 찬이 오빠는 언제 와요? 요즘 학교 때문에 많이 바쁜가 보다. 그래도 송이 걱정 안 하는 날이 없을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되긴 했지만 제 마음속 외로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병원에서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어요. 찬바람이 병실 창문 너머로 스며들 때쯤 저는 그게 겨울이라는 걸 느꼈고 나뭇가지에 연두빛이 피어나는 걸 보며 봄이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송이야, 이제 수술 받을 수 있어. 몸도 잘 버텨줬고 드디어 준비가 됐단다. 사실 그 수술을 위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고아원 사정이 여의치 않았어요. 수술비가 마련될 때까지 저는 묵묵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후원금이 들어오고 어른들끼리 많은 회의를 거친 끝에 저는 드디어 수술실로 들어갔고 다시 눈을 떴을 땐 머리맡에 원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이후 2달간 재활치료를 받았어요. 처음엔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었고 머리를 움직이는 것도 겁이 났지만 저는 매일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렇게 조심조심 천천히 제 몸을 되찾아갔고 결국 고아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기대 반 설렘 반으로 고아원 정문을 들어섰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찬이 오빠를 찾았어요. 원장 선생님, 오빠는요? 찬이 오빠 어디 갔어요? 찬이 말이야. 이제 20살이 되었잖니. 자립했단다. 고아원을 나갔어. 그 순간 제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찬이 오빠가 고아원을 나갔다고요? 제가 다시 돌아오면 분명 예전처럼 그 자리에서 날 기다려줄 거라고 믿었는데 오빠가 없다고요? 그날 밤 저는 펑펑 울었어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울었어요. 인형을 뺏겼을 때도 사탕을 빼앗겼을 때도 저는 그냥 꾹 참고 말았어요. 그런데 찬이 오빠가 없다는 말 한마디에 저는 마치 온 세상이 제 곁을 떠난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오빠가 저에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그제야 뼛속 깊이 느껴졌어요. 강해져야 해. 이제는 나 혼자서도 버틸 수 있어야 해.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서글서글 웃는 아이였지만 속으로는 더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다시는 그런 서러움에 무너지지 않겠다고 제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어요. 제 인생은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었어요. 무언가 조금 좋아진다 싶으면 그만큼 크게 내리꽂히는 일이 꼭 벌어졌죠. 이번에도 그랬어요. 11살이 되던 해였어요. 유난히 햇살이 따뜻했던 어느 날 아침, 저는 이상한 기척에 잠에서 깼어요. 창밖에 낯선 차들이 줄줄이 서 있었고 고아원 안은 평소보다 훨씬 소란스러웠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낯선 어른들이 마구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원장님을 향해 다가갔고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몸을 웅크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사람들 경찰 아니야? 어떡해. 원장 선생님 끌려간다. 헐, 우리 이제 어떡해. 아이들이 웅성거릴 틈도 없이 경찰들은 원장님의 양팔을 단단히 잡았고 수갑을 채웠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어요. 항상 웃으며 우리 송이 사탕 하나 더 먹을래? 그렇게 다정하게 말하던 그 얼굴에서 따뜻함은 사라지고 사나운 짐승 같은 눈빛만이 남아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갈 곳 없는 애들 내가 업어 키운 죄밖에 더 있어? 그럼 나는 뭐 무료 봉사를 하라는 거야? 응? 나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 외침은 경찰차 문이 닫히고 나서도 고아원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그 말들이 너무 낯설어서 저는 그게 원장님의 진짜 목소리가 맞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애들이 다들 멍하니 서 있었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무서워서 서로 손을 꼭 붙잡고 서 있었죠. 그날 이후 경찰이 몇 차례 더 고아원에 들이닥쳤어요. 어른들은 물론 우리 같은 아이들에게도 질문을 쏟아부었어요. 원장이 너희한테 뭘 시킨 적 있어? 밥은 잘 먹었니? 입고 있는 옷들은 어디서 났니? 저는 얼떨떨했어요. 그저 한 달에 한 번 헌옷 수거함에서 옷이 도착했고 다들 그걸 돌려 입었다고 했어요. 밥은 늘 부족했지만 그래도 감사히 먹었다고 대답했어요. 친구들도 하나같이 겁에 질려 있었고 누구도 똑부러지게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원장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3일째 되던 날 다시 원장실에 나타났어요. 모두들 눈을 휘둥그레 떴죠. 원장님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놀라고 동시에 안도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떤 새끼가 꼰질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잡아 죽여버릴 거야. 다 엿먹여줄 거야. 원장님은 그렇게 소리치면서 원장실 문을 닫았고 안에서 들려오는 건 병이 깨지는 소리와 무언가를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소리였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원장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갈색 액체들, 그게 술이었다는 거려. 그날 밤 원장실에선 욕설이 끊이지 않았어요. 욕설과 울음, 그리고 원망이 뒤섞인 목소린 제가 알던 원장님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며칠 뒤 원장님은 다시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이번엔 파란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지막이었어요. 이후로 원장님은 한 번도 고아원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 고아원은 문을 닫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하나둘 뿔뿔이 흩어졌어요. 덜어는 운 좋게 입양이 되었고 일부는 저처럼 다른 고아원으로 보내졌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흩어진다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어요. 시간이 지나서야 뉴스 기사들을 보며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원장님은 비리를 저질렀고 후원금 대부분을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고아원에는 돈이 부족했던 거였어요. 새 옷을 못 입는 것도 병원비를 제때 낼 수 없었던 것도 다 그 때문이었더라고요. 심지어 고아원 내부에서 일하던 선생님들조차 전부 장애가 있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마저도 제대로 된 임금도 못 받고 무일푼으로 강제로 일했대요. 누군가는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고 했고 누군가는 잠도 안 재우고 청소를 시켰다고 했대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냥 그분들이 원장님의 지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웃으면서 일하셨으니까요. 어렸던 우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도 부당하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고 서로를 끌어안고 사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감춰진 욕심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저는 11살의 나이에 배워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또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졌고 다시 처음부터 적응을 시작해야 했어요. 친구도 공간도 규칙도 모두 달랐어요. 다시는 누군가를 맘 놓고 따르지 않겠다고 마음을 꽁꽁 묶은 채로요.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진 뒤 저는 한동안 말이 없어졌어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지냈어요.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눈을 마주치는 것도 어색했어요. 이미 오래된 무리 속에 혼자 들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곳의 아이들도 다들 저마다의 결핍이 있었고 그 결핍은 서로를 더 단단하게 묶어놨더라고요. 저는 그 틈에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나이는 11살이었어요. 누가 보기에도 입양 보내기엔 애매한 나이였고 사랑받기엔 이미 너무 늦은 나이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저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어요. 누가 말했던가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제 하루하루는 그저 지옥이었거든요. 쥐구멍에도 볕이 든다고? 나는 그 쥐구멍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데? 그런 생각이 저를 지배했죠. 학교는 다녔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시설에서는 자립 준비를 하라며 학업보다는 현실적인 기술을 익히는 쪽을 더 권했죠. 그래서 저는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취업기를 냈어요. 남들처럼 대학이나 장래희망 같은 건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게 제 모든 계획이었죠. 처음 발을 디딘 곳은 말이 공장이었지만 사실상 잡노동 현장이었어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서 있어야 했고 손에 쥐가 날 만큼 반복되는 작업을 해야 했죠. 그 공장은 고아원에서 연결해 준 곳이었는데 원장이 그러더라고요. 너 같은 애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딨니? 그래도 이런 데라도 소개해 주는 거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 다음 말이 안 나올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는 제 월급이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제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은 원장님이 가지고 있었고 저는 한 달에 한 번 봉투에 담긴 현금만 받았어요. 그 안에서 뭐가 얼마나 떼었는지 모르겠지만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물어봐야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18번째 생일이 지나자마자 저는 그 공장에 취직했고 그때부터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됐어요. 일하고 집에 돌아오고 밥 먹고 다시 일하고. 근데 그 와중에도 마음 한구석에 자꾸만 흔들리는 감정이 있었어요. 작은 애들이 저를 따라다녔거든요. 언니, 나 피자 먹고 싶어. 언니, 햄버거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 사주면 안 돼? 그 말이 너무 낯익었어요. 마치 예전에 제가 하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찬이 오빠한테 투정 부릴 때 저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었어요. 오빠, 나 사탕 먹고 싶어. 나도 예쁜 옷 입고 싶어.
그 기억이 떠오른 순간 저는 제 통장에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애들을 데리고 분식집으로 갔어요. 1인 1라면에 떡볶이, 튀김 몇 개, 콜라 한 병. 그게 전부였지만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는 울 뻔했어요. 괜히 휴지 뜯는 척하면서 눈을 닦았어요. 그 아이들이 웃는 걸 보니 제 마음도 조금은 따뜻해졌거든요. 이 아이들에게만큼은 내가 누군가의 찬이 오빠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더 열심히 살기로 결심했어요.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아이들을 챙겼고 생일이 돌아오는 애들에겐 작은 케이크라도 사주려고 했어요. 아무도 저에게 강요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느꼈어요. 어릴 적 제가 느꼈던 따뜻함을 이 아이들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아이들 중 누군가 나중에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 언니가 사줬던 피자 한 판이 떡볶이 한 접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기억이 되어줄 수 있다면 저는 충분했어요. 공장에서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저는 고아원에서 자립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립이라는 게 그리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몇 달쯤 흘렀을 때였어요. 우연히 알게 됐죠. 고아원 원장이 제 월급에서 떼어간 수수료가 무려 절반이나 됐다는 사실을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받아왔던 봉투 속 돈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은 말로 다할 수 없었어요. 온몸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길로 저는 공장을 그만뒀어요. 다시는 누구한테도 이용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24, 누군간 뭐든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안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제 삶은 이미 시궁창 같은 현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실직을 반복했고 결국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났어요. 방을 나와서 짐을 들고 거리를 서성이다가 인력사무소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쏙씩 제공되는 일을 찾는다고 말했더니 파출부 일을 소개해 주셨어요. 어렵지 않아요. 월요일 오전부터 토요일 밤까지 일하시고 토요일 저녁에 퇴근하셨다가 월요일 아침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집이 없었기 때문에 주말에는 찜질방에서 자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무모했지만 그땐 젊다는 이유로 모든 걸 감수할 수 있었어요. 저 자신을 그렇게 몰아넣을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어려서 가능했던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는 파출부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나이는 27쯤 되었을 때였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배운 게 있다면 바로 눈치였어요. 사람의 기분을 읽고 먼저 움직이는 법. 그래서인지 저는 처음부터 꽤 성실한 파출부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집 사모님은 꽤 특이한 분이셨어요. 선민의식이 강했고 사람을 위아래로 나누는데 아주 익숙한 분이셨죠.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더 잘 보이는 법을 알았어요. 말 한마디에도 절대 토를 달지 않았고 되든 안 되든 사모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무조건 맞춰가려고 노력했어요. 젊은 사람이 말도 곱고 참 부지런하네. 요즘 애들은 다 버릇이 없던데 이 아인 참 괜찮아. 일을 한 지 1년이 지났을 땐 사장님께서도 제 근성을 높이 사주셨죠. 이 집에서 이렇게 오래 일한 사람은 처음 봐요. 젊은 사람이 대단하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조금은 어른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인정받는다는 건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제가 이 집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게 될 줄은요. 처음엔 잠시라는 생각이었고 지금만 견디면 나아질 거야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20대 후반이 지나고 30대가 되었고
40대에 접어들었을 때도 저는 여전히 그 집에 있었죠. 제가 일을 한 지 2년쯤 되었을 무렵 사모님이 어느 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성희 씨, 주말에 어디서 지내? 집이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코아라며. 아, 저 주말에는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어요. 거기서 사람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나? 이젠 주말에서도 여기서 지내. 쓰는 방 그거 써. 사모님, 주말까지 정말요?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불편할 게 뭐가 있어? 오히려 편하지. 오래 봤는데 송이 씨 믿어서 하는 말이야. 믿음 가는 사람한테 그 정도 배려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20년을 꼬박 그 집에서 일했어요. 제 손으로 집 하나를 짓는 마음으로 제 청춘을 한 톨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고 버텨냈죠. 10년이 되었을 때 사장님께서 저에게 수고비라며 큰 돈을 주셨어요. 그때도 감동이었지만 20년이 되었을 때도 또다시 큰 금액을 내밀며 네가 없었으면 우리 집도 이만큼 굴러오지 못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 돈 저는 단 한 푼도 손대지 않았어요. 어디 기댈 사람도 의지할 가족도 없는 저였기에 돈이 전부였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매년 생각하면서 정말 꼼꼼하게 아껴 모았어요. 작은 원룸 하나라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유일한 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차분해 보이던 사모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송희 씨, 그동안 돈 많이 모았지? 나랑 투자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을 같은 집에서 가족처럼 지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아플 때도 슬플 때도 옆에 있었던 분이니까요.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저는 그 제안을 믿었고 제 전 재산을 고스란히 사모님께 맡겼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처참한 선택이었어요. 알고 보니 사장님의 사업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고 마지막 남은 희망이 무너지자 사모님은 제가 돈을 모아두었다는 걸 알아챈 거였어요. 그리고는 거액을 사기쳐서 저를 속이고 해외로 도망쳤죠. 성희 씨, 우리 잠깐 여행 좀 다녀올 테니까 집 잘 지켜줘.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현관문에 빨갛게 붙은 압류 딱지를 보고서야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사기였다는 걸. 그 사람들이 제 돈까지 가져가고 집까지 비운다는 걸.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온몸이 아픈 느낌이었어요. 마치 온몸을 맞은 것처럼 저릿저릿하고 특히 어깨 쪽 통증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어요. 겨우겨우 짐을 챙겨 단칸방을 구했고 며칠을 끙끙 앓다가 결국 정형외과에 갔어요. 의사는 저를 살피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50견 같네요. 일단 약을 드릴 테니 며칠 드셔보시고요. 그 말을 믿고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지만 어깨에서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병원에서 대학병원을 권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대학병원에 진료를 보러 갔어요. 정형외과 의사는 제 어깨를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갑자기 제 뒷목을 바라보며 말을 걸었어요. 이 상처 꽤 깊네요. 언제 다치셨어요? 어릴 때 사고가 있었어요. 목을 다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저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찬이 오빠가 정문에서 들어오던 순간 그네에서 무작정 뛰어내렸던 제 모습이요. 혹시 이 상처 때문에 지금 아픈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찰나 의사는 어깨 엑스레이를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눈이 커졌어요. 이상하네요. 어깨는 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럼 어디가 문제예요? 정밀검사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밖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간호사가 안내해 줄 거예요.
그 순간 덜컥 겁이 밀려왔어요. 큰 병이라도 걸린 건 아닌가? 혹시 암이라도 있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손끝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잠시 뒤 입원 수속을 권유받았고 하루 정도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는 말에 수긍하고는 병원 로비 쪽으로 향했어요. 수속을 밟기 위해 복도를 따라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흰 가운을 입은 의사 무리가 다가왔어요. 누구라도 보면 저 사람들 이 병원의 최고 책임자구나 싶을 만큼 풍기는 아우라가 달랐죠. 모두가 고개를 숙이며 병원장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들 옆을 지나치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 뒷목을 어루만지며 천천히 지나가던 찰나 그중 한 사람이 저를 스쳐 지나가다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강한 힘으로 제 양쪽 어깨를 잡았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등줄기를 타고 찬 기운이 훅 밀려왔어요. 병원장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던 그 의사, 바로 그 사람이 저를 붙잡은 거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뒤통수에서부터 느껴지는 묘한 감각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마치 내 뒷목을 양팔로 감싸쥐고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는 듯한 그 기척. 그건 단순히 시선이 아니라 두 손이 직접 닿은 감촉이었어요. 그 상처는 제 몸에서 가장 흉한 자리였어요. 어릴 적 무모하게 그네에서 뛰어내렸다가 목덜미를 돌부리에 부딪혀 30바늘이나 꿰맨 그 자리. 그 부분엔 머리카락조차 자라지 않았기에 평생을 머리로 감추며 살았어요. 젊을 땐 길게 길러서 가렸고 나이 들어 짧게 자른 뒤론 늘 그 흉터가 노출되는 게 신경 쓰였죠. 의사니까 이런 상처가 궁금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멍하니 서 있었는데 제 어깨를 감싸던 손끝에서 이상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부들부들 손에 힘 빠지는 느낌. 그리고 곧이어 스르륵 제 어깨에서 손이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뭐지 싶어 조심스레 뒤를 돌아봤어요. 그 자리에 서 있던 건 지긋한 나이의 남자 의사였어요. 아무리 봐도 60대는 훌쩍 넘어 보였고 얼굴은 경직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이상했어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아니면 너무 그리웠던 무언가를 눈앞에서 발견한 사람처럼 두 눈이 흔들리고 입술이 달달 떨리고 있었어요. 가운에 달린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어요. 병원장 황석구. 그 이름 저에겐 처음 보는 낯선 글자였어요. 제 삶의 반경은 넓지 않았고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학교 친구들은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고 고아원 친구들은 어디서 뭘 하며 살아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 황석구라는 이름 또한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이 낯선 이름을 가진 남자가 저를 마주한 채 그렇게 떨고 있다는 게 정말 이상했어요. 그 떨림이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오래 누적된 죄책감이나 슬픔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저기요, 왜 그러세요? 입안이 바싹 마른 채로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뚫어져라 보더니 차트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마침 진료를 봐줬던 담당 의사가 다가왔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꾸벅 인사를 했어요. 병원장님, 환자분 오늘 입원 예정이고 내일부터 정밀검사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차트를... 그 말을 끊고 병원장이 차트를 낚아채듯 들더니 그것을 한 장 한 장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차트를 가슴에 껴안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끌어안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저는 멍해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나이 지긋한 남자,
그것도 이 병원의 병원장이란 사람이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우는데 전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보고 왜 울겠어요? 병원에서 준비한 깜짝 카메라라도 되나 싶었다니까요. 잠깐만요. 왜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지 혹시 저 아세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게 나왔어요. 아니, 사실은 아주 깊은 곳에서 나온 무의식의 질문이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설마 제가 잃어버린 가족이라도 되는 걸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저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 앞에 버려졌고 부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설령 가족이라 해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저를 알아볼 수 있을 리가 없었죠. 특히 이런 흉터 하나로 알아본다는 건 너무도 영화 같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눈앞에 이 남자, 황석구 씨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무너져 있었어요. 저는 어쩔 줄 몰랐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이 놀라서 달려왔고 담당 의사도 사색이 된 얼굴로 병원장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어요. 병원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여기서 이렇게 저희를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 아니, 이제는 아이가 아니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자리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고 저는 그들 한가운데에서 뒷목의 흉터를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그 자리만이 유일하게 저를 기억해주는 존재처럼 느껴졌거든요. 병원장이 제 어깨를 붙잡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너무 낯설고 무서웠거든요. 그랬더니 병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송이야, 김송이, 나 모르겠어. 나를 몰라보겠어. 참 세월이 야속하구나.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뭐지?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황석구라는 이름은 저에게 너무나도 낯설었고 게다가 병원장이라니요. 제가 그런 사람을 알 리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나이를 먹어가니 기억력도 가물가물하네요. 그러자 그 병원장 입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이름이 튀어나왔어요. 나야, 이우찬, 우찬이. 네가 찬이 오빠라고 부르던 그 우찬이 오빠다, 이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켰고 본능적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저도 모르게 기괴한 소리가 입 밖으로 터져나왔거든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우찬이 오빠가 여기서, 이 병원에서, 그것도 병원장이란 이름을 달고 제 앞에 나타난단 말인가요? 도저히 현실 같지가 않았어요. 오빠가 진짜 찬이 오빠 맞아요? 근데 오빠는 황석구라며요. 이름은 왜 바뀌었고, 아니 오빠, 그 와운에서 나간 뒤로 연락이 뚝 끊겼었잖아요. 어떻게 의사가 된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속사포처럼 말들을 쏟아냈어요. 머릿속이 어지러워서 문장조차 제대로 정리가 안 되었어요. 오빠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눈가를 닦았고 한숨을 길게 내쉰 뒤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송이야, 네 소식은 들었어. 고아원 원장이 횡령을 저질러서 고아원이 문을 닫았다고. 그리고 네가 지방에 있는 다른 고아원으로 보내줬단 말까진 들었어. 근데 그때가 내가 군대에 있을 때였거든. 거기서 들은 이야기였는데 그 뒤로는 네 흔적을 찾을 수가 없더라. 난 후에 좋은 후원자를 만나서 성인 입양을 갈 수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 어딘가가 뜨겁게 무너져 내렸어요.
오빠가 저를 찾으려고 했다는 것도, 그 마음을 품고 살아왔다는 것도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잘 지낸 거냐? 건강하길 바랐는데 암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니 송이야? 그 말에서 걱정과 슬픔이 뒤섞인 오빠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마음속 깊이 웅크리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어요. 오빠, 내가 오빠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데, 내가 그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오빠가 병문안 한 번 안 와서 얼마나 서운했는데요. 그 뒤로 연락이 다 끊겨서 진짜 속이 다 뒤집어졌어요. 성희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들어봐, 네 사고를 내가 직접 봤잖아. 그때 널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난 네가 죽는 줄 알았어. 피가 너무 많이 나고 네가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걸 보니까 정신이 아찔해지더라.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도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어. 난 병원 근처도 못 갔어. 내가 널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무서웠어. 그래요. 기절을 했어서 기억은 안 나지만 처참한 사고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결심했어. 너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그래서 늦게나마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군대도 다녀오고 다 늦은 나이에 의대에 갔어. 뼈를 깎는다는 게 뭔지 그제서야 알았어. 정말 너한테 똑바로 다시 서고 싶었어. 내가 너를 치료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오빠는 말을 하며 울고 있었고 저는 그 울음이 너무 아프게 들렸어요. 오빠가 나를 잊어서 병문안을 오지 않은 게 아니었다는 것. 그 시간 동안 오빠도 스스로와 싸우며 살아왔다는 것.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그제야 저는 속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괜히 원망했던 시간들, 괜히 닫아버린 마음이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동안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고만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아니었구나. 누군가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깊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오빠와 저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에서 마주보고 울고 있었어요. 세월은 참 많이 흘렀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근데 송이야, 너 그거 알고 있었니? 원래 너 수술 못 받을 뻔했던 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수술을 못 받을 뻔했었다고요? 오빠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은 듯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고아원 원장은 후원금 대부분을 자기 사치를 채우는 데 썼대. 네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했어. 그럼 저는 그냥 방치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죠? 내가 원장한테 물어봤거든. 송이는 언제 수술 받냐고. 그랬더니 그 인간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불쌍해 보여야 후원금이 더 들어오는 법이야. 버티다 안 되면 그냥 버리는 거지 뭐. 그렇게 말했어. 내가 아주 치를 떨었지. 하지만 저는 수술을 받았는 거려. 여기 흉터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 수술비 내가 마련한 거야. 자퇴하고 일을 했어. 그땐 고등학교 2학년이었지. 자퇴한다고 하니까 다들 말렸어. 성적도 좋았고 고아원에서도 나름 잘 보이던 입장이었거든. 그런데 널 그냥 두고는 못 있겠더라고. 6개월 동안 진짜 하루도 안 쉬고 일했어. 청소, 배달, 막노동 뭐든 했어. 그렇게 번 돈 단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어. 그리고 그 돈으로 네 수술비로 병원에 바로 냈어. 원장한테 한 푼도 안 맡기고. 세상에,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오빠를 쫓아낸 거예요?
미친 듯이 화를 냈지. 그럴 돈 있으면 나한테 줬어야지 왜 허튼 짓을 하냐고 소리를 지르더라. 그리고는 짐 싸서 나가라고 자리금도 없이 무일푼으로 쫓겨났어. 그럼 그 뒤엔 어떻게 된 거예요? 어쩌겠어.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바로 자원 입대했지. 군대에서 받은 월급으로 보증금 없는 반지 하방 얻고 검정고시 공부 시작했어. 낮엔 아르바이트하고 밤엔 공부하고 그렇게 수능 봐서 다행히 장학금 받고 의대 갔어. 의대라니 정말 대단해요.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서울은 아니었어. 지방학교였지. 그래도 전액 장학금으로 다녔고 학비 걱정 없이 버텼어. 매일 힘들었지만 너 생각하면 힘이 나더라. 꼭 의사가 돼서 언젠가 너처럼 아픈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말이 안 됐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는지 오빠가 자랑스럽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오빠는 저를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었대요. 하지만 고아원에서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그 이후엔 아무런 단서도 없었대요. 그냥 어디선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씩씩하게 잘 살고 있기를 바랬대요. 저는 원래 그런 아이였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의 죄책감을 덜고 살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겁니다. 오빠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찬이 오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끔은 말보다 체온이 마음을 더 통하게 할 때가 있는 법이잖아요. 오빠, 제 인생은 정말 시궁창 같았어요. 지옥이 따로 없었지. 그런데 오빠가 이렇게 멋진 사람 되어서 번듯하게 살고 있다니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니 고맙네. 우리가 참 인연은 인연인가 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말이야. 오빠 자식도 있어요? 결혼하고 가정 꾸렸어요? 그럼 내 나이가 60이야 60. 아이도 있고 아내도 있고 평범하지만 나름 열심히 살고 있어. 잘 되네요, 오빠. 진심으로요. 나이 50이 다 돼가도록 먹고 사는 일 하나 제대로 못해서 결혼 한번 못해보고 이렇게 늙어 죽는구나 싶었는데 오빠 만나서 다행이에요. 뭐? 죽는다는 소리가 지금 입에서 나와? 당장 그 말 취소해. 김성희 환자 VIP 병동으로 안내해 주세요. 이분 제 지인이니까 최우선으로 진행하세요. 오빠 안 돼요. 나 지금 돈 한 푼도 없어. 사기당해서 빈털털이에요. 입원도 검사도 다 부담스러워요. 그깟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널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줄 것 같아? 늘 마음 한편에 짐처럼 얹어있던 내 동생 같은 송이한테 오빠로서 못해준 세월들 이제라도 보상하고 싶어.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내 말 믿고 받아들여줘. 오빠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40년 전 일인데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가족처럼 지냈던 사이였지만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그 기억을 품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손가락 끝까지 따뜻한 감정이 전해졌어요.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다고 생각했던 제 삶에 이렇게 다정한 손길이 다시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송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왔을진 몰라도 이제는 그 짐을 좀 덜어낸다 생각해. 누군가한테 기댈 수 있는 시간이 왔다고 생각해도 돼. 얼마 전에 첫째 딸이 손주를 낳았어. 근데 너 알아?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문득 생각났던 게 네가 고아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였어.
작고 연약했던 네가 원장님 품에 안겨 들어왔던 그날이 넌 내게 가족만큼 소중한 동생이야, 송이야. 그 말에 저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어릴 때 온 세상을 다 잃은 듯한 마음으로 버텼던 저였는데 누군가의 마음속에 저는 여전히 소중한 동생이었어요. 그 호의를, 그 마음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염치불구하고 저는 기꺼이 그 배려를 받기로 했어요. 이번 검사를 마쳤고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깨뼈에 보였던 종양은 암이 아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설명하셨어요. 다행히도 양성이에요. 일반적인 혹이에요. 수술만 잘 받으시면 통증도 사라질 겁니다. 아, 정말요? 암이 아니라고요? 저는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 병원비 걱정에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던 시간이었거든요. 오빠의 배려로 빠르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치료도 무리 없이 진행됐어요.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될 때까지 저는 병원에 머물렀어요. 그동안 살아온 집 중에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죠. 단순히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감정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찾아왔어요. 짐을 챙기고 있는데 오빠가 병실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왔어요. 몸은 좀 어떠냐고 묻던 찬이 오빠는 저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내 첫째 딸이 손주를 낳았다고 했잖아. 근데 요즘 혼자서 육아하느라 진짜 힘들어해. 남편도 일이 많고 부모인 나랑 아내도 바빠서 자주 못 들여다보거든. 그래서 사람을 하나 붙여주고 싶어서 혹시 네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제게 그런 부탁을 하다니 뜻밖이었지만 오히려 기분이 묘하게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쓸모있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찬이 오빠의 부인, 그러니까 사모님도 의사셨어요. 병원 일만으로도 바쁜데 해외 학회까지 다니시느라 손주를 돌볼 시간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입원해 있을 때 몇 번 찾아오셔서 조용히 안부를 묻고 저에게 말 한마디 건네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워낙 깔끔하고 절제된 분이셨지만 말끝마다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송이 씨,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탁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탁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제가 지낼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걸 알면서 일부러 배려해 주신 걸 수도 있겠다 싶었고 여태 혼자 살아온 제 인생에 누군가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낯설게 따뜻했어요. 저는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고 키워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게 나에게 온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죠. 그래서 결국 염치불구하고 찬이 오빠의 첫째 딸 집에 입주 도우미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찬이 오빠의 첫째 따님이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줬어요. 이모라고 부르기엔 어색해요. 고모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정말 눈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제 인생은 늘 외롭고 탄내 가득한 시궁창 같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참 따뜻했어요. 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었죠. 육아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아이 울음소리에 덜컥 겁이 나기도 했고 분유 온도 맞추는 것도 낯설고 옷 갈아입히는 일조차 서툴렀어요. 그래서 유튜브 육아 채널도 찾아보고 책도 몇 권 사서 틈날 때마다 읽었죠. 엄마도 처음, 저도 처음이었지만 서로 부딪히고 웃고 울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하루하루가 소중해지더라고요.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여전히 저는 미나를 돌보고 있고 돌잔치에도 초대를 받아 기분 좋게 다녀왔어요. 저는 조심스레 돌반지를 준비해갔고 가족 사진도 함께 찍었죠. 그날 미나 엄마가 말했어요. 고모가 우리 미나 인생의 첫 번째 선생님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고마워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하루하루가 참 고마워요. 찬이 오빠는 여전히 제 건강을 살뜰히 챙겨주시고 가족들도 마치 제가 오래전부터 함께해온 식구인 것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덕분에 저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서늘함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이렇게도 사람이 살아가는 거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도 몸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마음만은 처음으로 단단해졌다고 느꼈어요. 사람 인생은 정말 아무도 몰라요.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 어쩌면 시작일 수도 있더라고요. 이젠 저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어요. 이런 저의 남은 인생은 볕이 가득하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